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00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동수전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15일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로 지급한 60만원 지급 시 전도금으로 처리함에 대한 다음의 지출 결의서를 제출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 갈 때 돈 드니까 돈 미리 줍니다. 그때 가지급금 계정 과목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지? 그걸 좀 변형했네요. 뭐 전도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논리는 똑같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만 가지급금 말고 전도금으로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 애당초 돈 줄 때는 차변에 전도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어. 그리고 대변은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겠지. 그리고 이제 출장 돌아왔다고요? 그러면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전도금을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키고 차변을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지? 돈 준 거는 60만 원인데 돈 쓴 거는 38만 원이니까 조금 돈 남았을 거다, 그지? 남은 돈은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고요. 1월 15일입니다. 자, 대변에 전도금이라는 자산 감소 적고요. 거래처 입력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금액만 적자 60만 원. 그리고 차변은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 증가입니다. 코드 번호는요. 영업부네요. 800번대 코드. 금액은 38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돈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현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1월 30일 주식회사 동수전자는 유상증자를 위해서 신주 2,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발행하고 주금 납입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당사는 유상증자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0만 원이 존재하고 있고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유상증자했다, 그지?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적어줄 겁니다. 액면금액으로 5,000원 곱하기 2,000주 1,000만 원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돈이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왔습니다. 2,000주 곱하기 10,000원 2,000만 원이다, 그지? 그래서 액면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주식 발행하면서 돈이 2,000만 원 들어왔다, 그지? 할증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1,000만 원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포지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80만 원 있다, 그지? 요건부터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적어야 될 거다. 그래서 차변으로 애당초 회계 처리되어 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 원이 아니고 380만 원만큼 작아진 620만 원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입력합시다. 1월 30일 차변에 보통예금 2,000만 원. 대변 자본금 계정 과목 1,000만 원. 대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될 겁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4월 5일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트럭을 양주시청에 등록하면서 취득세 146만 원을 현금 납부했습니다. 자, 차변 계정 과목 뭡니까? 세금과 공과 이런 거 아니다, 그지?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대변은 현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입력합니다. 4월 5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증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146만 원. 대변은 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5월 15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직원 상여금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단 상여금은 계정별로 구분하되 거래처명은 생략하십시오. 직원한테 보너스 주었다 이겁니다. 보너스 주는 거에 대해서도 원천 징수가 될 거다, 그지? 그래서 급여 주는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차변에 상여금이라는 비용 증가 적고 대변을 원천 징수되는 부분을 예수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기록하면 됩니다. 다만 보너스 주는 게 제조부서랑 영업부서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그지?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 입력할 때 500번대 코드,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5월 15일 차변에 보너스 상여금 계정 과목이다, 그지? 먼저 500번대 코드가 1000만 원이야. 그리고 차변에 상여금인데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라는 비용 증가가 기록됩니다. 차변에 이제 대변 기록합니다. 대변 원천 징수된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 그지? 예수금은 굳이 500번대 코드, 800번대 코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지? 부채니까. 그래서 합한 금액 89만 원으로 작업하면 될 겁니다. 890,000 그리고 대변을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지. 14110,000 오케이. 차인 지급액의 합계하고 동일하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5번 문항 10월 31일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하여 액면가액 100만 원의 사채를 96만 원에 할인 발행했다. 사채 발행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요. 사채 발행비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사채 발행 문제다, 그지?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의 증가가 기록됩니다. 액면 금액으로.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고 얼마요? 96만 원. 96만 원 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만 원만큼 할인 발행했고 이 부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될 겁니다. 됐지요? 이게 기본 구조고 여기서 사채 발행비 2만 원을 좀 추가로 끼워 넣었다 이겁니다. 2만 원만큼 현금 지출되었어. 보통 예금으로 96만 원 돈 들어왔다가 2만 원만큼 다시 현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날 거다 이겁니다. 그지? 큰 그림으로 보면 1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채를 96만 원에 할인 발행한 줄 알았는데 최종 결과로 보니까 94만 원에 할인 발행한 꼴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6만 원으로 최종 기록되는 것이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10월 31일 대변에 사채 1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96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2만 원. 그래서 96만 원 돈 들어왔다가 2만 원만큼 현금 다시 빠져나갔으니까 94만 원 돈 들어온 꼴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변에 기록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6만 원이 되는 거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지금까지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었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7월 3일 당사 영업부는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서울백화점에서 선물센트를 구입한 후 아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했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물건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다면 51 과세,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없다면 54 불공이다. 그지? 매입수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 거래처에 선물로 줄 거라서, 즉 접대비 관련 지출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유형 54 불공이다. 회계처리 차변의 접대비라는 비용 증가, 코드번호 800번대 코드. 대변은 현금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됐지요? 그리고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주식회사 서울백화점이라고. 됐습니다. 전자 여부? 전자. 입력합시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7월 3일 적습니다. 유형 54 불공. 품목란에 건강 선물 세트 수량 10 단가 30만 원 이렇게 적으면 공급가액 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0만 원이 자동으로 딱 입력된다. 그지? 그 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백화점. 전자예부요. 자, 불공제 사유는 접대 관련 지출이다. 그지? 4번 선택. 분계 차변의 접대비인데 800번대 코드다. 대변은 현금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4 불공이다 보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한 330만 원 자체가 차변 계정과목 금액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2번 문항 7월 13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8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730만 원을 주식회사 영풍에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외상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단 당기 감가상각비 계산은 생략한다. 뭡니까? 유형자산 처분 문제다. 그지? 워낙 자주 출제된다 이겁니다. 빨리 분석합시다. 먼저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부터 하자. 장부금액 얼마짜리입니까? 800만 원에서 730만 원 빼면 70만 원짜리 기계장치입니다. 요거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3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물론 받는 돈은 물건값 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0만 원, 330만 원 돈 받겠지만 어차피 3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는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300만 원 요거 가지고 분석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230만 원 이익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입력하고 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230만 원이 딱 도출되어야 될 겁니다. 되지요? 자, 분석부터 해봤고 이제 입력 들어갑니다. 낙서 지울게요. 자, 7월 13일 유형 10일 과세다. 그지?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도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이다. 그지?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오케이. 10일 과세. 그지?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자, 공급가액은 얼마요? 얼마에 팔았다고? 300만 원에 팔았다고. 상대방 거래처 누구요? 주식회사 영풍. 전자여부 분계. 자, 1단계 대변에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적어서 감소시킵니다. 기계장치 계정과목. 취득원가는
800만 원.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코드번호 207번이네. 금액은 7300000. 3단계 받은 돈을 차변에 적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처분하는 시점에 현금 보통예금 받은 게 아니고 외상으로 매각했습니다. 계정 과목은 미수금이 되겠다. 그죠? 미수금 계정 과목 금액은요. 물건값 300만 원과 부가가치 30만 원 합한 330만 원 된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330만 원 중에서 30만 원 부분은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이미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0만 원 나중에 돈 받으면 300만 원은 우리가 먹고 30만 원은 나라에 이제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대차 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워 넣는 거다, 그지? 대차 차익이 플러스라는 말은 현재 차변이 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변에다가 금액을 채워 넣어야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일치할 거고 대변에다가 금액 채워 넣는다는 거는 비용 증가가 아니고 수익 증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아니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될 거고 금액은 230만 원이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하고 똑같다, 그지? 점표 입력 내가 잘 했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합시다. 대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 증가를 230만 원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7월 20일 영업부 사무실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비용은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십시오. 우리가 사무실이 없어서 우리 건물이 없어서 우리 사무실을 남의 건물 세를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우리한테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해 주었답니다. 자, 우리는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어. 매입식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을 이유 없다, 그죠? 그래서 50일 과세가 유형이고요. 회계 처리는 임차료라는 비용의 증가, 건물 관리비라는 비용의 증가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지요? 그리고 대변은요. 자, 대변 보십시다. 임차료와 건물 관리비 580만 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58만 원 합하면 638만 원입니다. 요만큼 돈 주어야 되는데 전부 외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문장에서 구구절절 설명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전자세금 계산서 하단부를 보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별표 칩시다.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입니다. 문장으로 쭉 내용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제시되어 있는 세금 계산서 보면서 네가 알아서 판단해 보십시오라는 스타일의 문제 됐습니다. 그리고 품목란에 무언가 기재되어 있으면 요거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누구라고요? 주식회사 천일이다 이겁니다. 건물 주인 이름이 요거네, 그지? 전자여부 그지?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7월 22일. 자, 유형 50일 과세고 품목란을 그지? 다 적어줍시다, 그냥 그지? 임차료, 건물 관리비, 임차료, 건물 관리비, 그다음에 공급가액은 두 개 합해서 580만 원 적으면 되겠다, 그지? 5800000 부가가치세 58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천일, 전자여부 분계. 차변의 임차료 코드 번호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 얼마요? 500만 원, 그지? 임차료 계정 과목으로 500만 원, 건물 관리비 계정 과목으로 8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죠? 제시되어 있는 명시에서 비용은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 주세요라고 딱딱 했잖아요. 각각 회계 처리하세요라고 명시했잖아요, 그지?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작업한다 이겁니다. 임차료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건물 관리비 800번 됐거든, 그지? 이걸로 얼마요? 8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그거 두 개 합한 거 58만 원으로 그냥 적으면 될 거다, 그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대변 늘 전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됐습니다. 금액 638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4번 문항 8월 24일 회계부의 업무 환경 개선 목적으로 주식회사 사과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38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구매하고 법인카드인 황금카드사로 결제했다. 해당 거래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자,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해가지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거 맞다 이겁니다.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과 57로 입력합니다. 회계 처리 차변에 자 컴퓨터 구입한 겁니다. 그지?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기록하면 되겠지. 그리고 대변은 신용카드 거래는 외상 거래를 의미한다. 그지?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되 거래처를 황금카드사로 기록하면 될 것입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시다. 자, 8월 24일 자, 유형 57카과 신용카드 매출연표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385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물건값 350만 원과 부가가치세 35만 원이 딱 자동으로 나누어진다. 그지? 요 기능 활용하면 입력할 때 편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사과 컴퓨터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요? 황금카드사. 분계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을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되 주식회사 사과 컴퓨터가 자동으로 끌려오는데 요거를 황금카드사로 이렇게 고쳐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그래서 57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상단부 거래처랑 하단부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어주자라고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됐지요? 자, 5번 문항 8월 28일 비사업자인 김정희에게 제품을 55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과세 대상 물건 팔고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했으니까 14건별이 될 겁니다. 회계 처리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지.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28일 14건별 14건별의 경우에도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얼마요? 55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물건값 50만 원과 부가가치세 5만 원이 자동으로 싹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 그지? 여기는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입력 생략하라고 했습니다. 공란으로 피우면 되겠고요. 굳이 입력하려고 하면 김정희라고 입력해도 되겠지요. 저는 그냥 공란으로 피우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 자, 차변,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 자, 차변만 적으면 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메뉴 닫습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보고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메뉴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 탭과 공통 매입세의 정산 내역이라는 탭, 이 두 탭을 작성하라 이겁니다. 단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할 것
됐지요? 자, 매출 공급가액에 관한 자료.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에 사용되는 정보일 겁니다.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집은 관한 자료랍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받은 거,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받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공통 매입세액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이기 예정 신고할 때 공통 매입세액 중 불공제 매입세액이 이렇게 신고되었었답니다.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거는 이기 확정 신고 서식입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메뉴부터 일단 열어가지고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네. 자, 부가가치 모듈 클릭하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 클릭합니다. 자, 기간이 2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 자, 탭이 총 4개의 탭이 있는데 작업할 탭은 2개다, 그지? 맨 왼쪽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는 탭과 세 번째에 있는 정산 내역 탭, 이렇게 2가지 탭을 작업하는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탭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금액 전체를 다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적는 거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세 번째 탭은 내가 부가가치세에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할 때 쓰는 거다 이겁니다. 그지? 자, 먼저 부가가치세 전체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는 뭡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면세사업 관련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다 이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내가 면세사업 관련해서 3장의 세금 계산서 받았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분명히 적혀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요 금액을 전체를 다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면세사업 관련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과세사업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보는 요 서식에 기재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전체를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요 금액만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입력합니다. 몇매? 3매. 3매고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면세사업 관련이다 이겁니다. 동그라미 5번 안에다가 적는 거다. 공급가액은 3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30만 원. 이 부분을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 정산 내역 들어갑니다. 자, 안분 기준이 매출액 기준이다, 그지? 공급가액 기준. 자, 구분란은 공란으로 비우면 되겠고, 총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라고요? 7월부터 12월, 6개월 동안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물건 구입한 게 55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안분 정산 작업해야 된다. 550000 됐지요? 자, 안분 이제 비율을 적어주는 겁니다. 무엇 비율로? 매출액 비율로. 6개월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겁니다. 토탈 합계는 4억 원인데 그 중에서 면세사업 부분은 5천만 원이랍니다. 됐지요? 총 공급가액은 4억 원. 면세 관련 매출은 5천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12.5%라는 면세 비율이 딱 나온다, 그지? 그래서 550만 원이라는 요 총 공통 매입세액 중에서 12.5% 687,500만큼은 면세 사업 부분이니까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금액이 표시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7월부터 12월 세 달치에 대한 신고다, 그지? 7월부터 9월 예정 신고를 이미 했었다 이겁니다. 예정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라고 신고한 게 187500이랍니다. 요거를 이제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187500. 그래서 자, 결론값이 맨 오른쪽에 표시된다, 그지? 자, 이렇게 공간 좀 줄일게요. 자, 그래서 6개월 토탈로 따져볼 때 7월부터 12월이라는 요 2기라는 6개월 동안으로 따져볼 때
총 공통 매입세액이 550만 원인데 면세 관련 부분은 687500이다 이겁니다. 요만큼이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이거지. 그런데 예정신고 때 이미 불공제되는 걸로 이렇게 신고했으니까 이번 10월부터 12월 신고할 때는 불공제되는 거를 얼마로? 50만 원으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값 나오는 것이다 이거지. 됐지요? 이것이 정산내역이라는 탭입니다. 됐고요. 자,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우리 조금 전에 작업했던 이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구경해 봅시다. 학습 차원에서. 자, 메뉴 한번 열어볼게. 부가세 신고서 메뉴. 자, 10월부터 12월. 자, 이렇게 반영되네요. 우리가 세금계에서 받은 것 중에서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거를 맨 왼쪽 탭에다가 입력했잖아. 그지? 그거는 50번 라인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정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매입세 부공제 되는 거 그거는 50만 원이라는 거는 51번 라인에 이렇게 반영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리고 금액란은 50만 원에 곱하기 10한 500만 원이 이렇게 표시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네. 알았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 전부 합해져 가지고 800만 원과 80만 원이다. 그지? 요게 왼쪽에 있는 16번 라인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세요. 단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됐지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업. 자, 메뉴부터 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기간은 4월부터 6월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채워갑니다. 자, 화면을 약간 이렇게 올릴게요. 밑에 문제 내용이 좀 잘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화면 딱 조정했고요. 이제 하나씩 보면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세금계에서 발급분 과세 매출이랍니다. 2억 8천만 원, 2,800만 원. 요거는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지? 자, 2억 8천만 원과 2,800만 원. 이 중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가치세 500만 원은 종이, 즉 전자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나머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기업은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한 게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가산세가 1% 매겨질 거다, 그지? 그 부분 좀 이따 가산세에서 반영하도록 합시다. 아니야, 까먹기 전에 지금 그냥 반영해 버릴까? 오케이, 가산세 입력합시다. 자, 1% 가산세 내야 된다. 가산세 중에서 미발급 등 여기에다가 적는다, 그지? 물론 지연 발급 등이라는 62번 라인에 입력해도 정답은 인정될 거야. 그러나 이왕이면 정확하게 입력하자 이겁니다. 64번이 정확한 위치다. 자, 금액은 공급가액 5천만 원의 1%입니다. 자, 5천만 원 곱하기 1% 하면 50만 원 계산된다, 그지? 그래서 비록 100만 원이 자동 표시되지만 요거를 50만 원으로 수정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 당사의 직원인 홍길동 임원 아님에게 경조사와 관련해서 연간 100만 원 시가 상당의 당사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답니다. 이거는 묻고 싶었네요. 우리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었다, 그지? 우리가 열심히 매입세 공제 받아 먹으면서 만든 물건을 직원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게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조사와 관련해서 주는 부분은 연간 10만 원까지는 봐주자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거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 자료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단어 몇 개 추가해서 수록하겠습니다. 자, 경조사도 우리 법 규정을 보면 일반 경조사비랑 기념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10만 원까지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조사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괄호 결혼 괄호 닫고 이렇게 문구를 한 개 추가해 주십시다. 결혼과 관련해서 직원한테 우리가 열심히 만든 물건을 공짜로 주었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10만 원 초과 부분은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시가 상당의 물건을 주었는데 그중에서 10만 원까지는 봐주고 90만 원 부분을 개인적 공급, 즉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가라고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지? 그래서 시가 뒷부분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을 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문제 자체는 신선합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이렇게 실제 실기표 문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좀 자료가 미진한 것 같아서 문구 2개를 추가했습니다. 됐지요? 자, 정체 파악했고 내용 입력합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이 90만 원이다 이겁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은 과세면서 기타에 해당한다 그지? 재화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거 90만 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9만 원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다음 대손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176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 대손세 공제를 적용한다. 오케이. 그러면 176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톡 튀어나올 거다. 그지? 176만 원 곱하기 10 나누기 110 하면 16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됩니다. 요거를 마이너스로 기재한다 이겁니다. 세금 깎아준다라는 의미다. 그지? 16만 원을 마이너스로 8번 라인에 기재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매출 자료 작업 끝났고 매입 자료입니다. 수취한 세금 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 부가가치세 1,200만 원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가액 1,500만 원, 부가가치세 150만 원은 승용 자동차 배기량 999cc 취득분이고요. 공급가액 300만 원, 부가가치세 30만 원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고정자산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매입분이다 라고 자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토탈로 따지면 공급가액 1억 2천만 원인데 요거를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2개로 나누어서 기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정자산 부분은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일반 매입은 1억 5천만 원이 될 거다 이거. 1억 500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입력합시다. 일단 세금계산서 받은 것부터 적어주죠. 105 000 000 그리고 105 00 000 그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은 1,500만 원, 부가가치세 150만 원. 됐습니까? 일단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일단 10번 라인과 11번 라인에 일단 금액을 기재하자.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그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거는 16번 라인에 이제 다시 반영되도록 작업해야 된다. 그지?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거는 얼마입니까? 승용 자동차 샀는데 배기량이 1000cc 이하다. 그지? 경차는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없는 거는 접대 관련 지출 이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지? 300만 원과 30만 원을 16번 라인에 반영시켜 주자. 자, 16번 라인에 반영되는 거는 상세 내용 오른쪽에 기재한다. 그지? 50번 라인입니다. 300만 원과 30만 원. 됐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매입 자료 작업 끝났고 기타 자료 봅니다.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급분 매출 330만 원, 공급 대가래요.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이
올해 일기 예정 신고 때 할 때 누락이 되어서 확정 신고 때 반영하기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출이면서 예정 신고 누락분이니까 그지? 7번 라인에 이렇게 반영시키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지요? 7번 라인에 이 내용을 반영시키자.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7번 내용에 반영시킬 건데 과세 매출인데 세금연수 발급된 게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 발급된 거니까 34번 라인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될 겁니다. 금액 물건값 300만 원과 부가가치세 30만 원. 됐습니까? 이렇게 반영하면 이 내용이 7번 라인으로 이렇게 딱 끌려와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공란으로 비워 놓아도 되지만 굳이 정확하게 입력한다면 요 300만 원과 30만 원 합한 330만 원을 19번 라인에도 좀 적어주는 게 정확한 입력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그다음 일기 예정 신고 납부 기한은 4월 25일이고 확정 신고 납부일은 7월 24일이다. 이 자료는 왜 나와 있겠습니까? 예정 신고할 때 무언가 매출에 대해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신고 불석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가 세트로 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가산세 계산할 때 사용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세부담 최소화 가정한다.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하라.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 작성은 생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전부 다 읽어보았고 모든 작업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only 예정신고 때 누락된 매출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랑 납부지연 가산세 그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됐지요? 자, 가산세 완료합시다. 자, 먼저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작업할까? 자, 공급가액으로 따질 때 얼마만큼이 신고가 누락이 되었습니까? 330만 원이 누락됐는데 이거는 공급 대가잖아.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야. 물건값으로 따지면 300만 원만큼이 과소신고되었다 이겁니다. 그지? 자, 다시 300만 원 물건값 과소신고되었고 부가가세 30만 원. 그지? 이렇게 과소신고되었는데 과소신고 가산세 산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납부세 곱하기 10%가 원칙이었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요 내용에서 매출세액 30만 원이 결국 과소신고된 납부세액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30만 원을 기재하면 되겠네. 자, 서식에다가 30만 원이라고 기재해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30만 원의 10%, 3만 원이 원칙이야.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원칙은 3만 원이야. 30만 원의 10%. 그런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거니까 75% 가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25%한 금액만 가산세 내면 될 겁니다. 그지? 그래서 3만 원 곱하기 0.25 하면 7,500원이라는 결론값 나옵니다. 요거를 적어주자. 자,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출발점은 30만 원입니다. 됐지? 자, 애당초 납부기한은 예정신고 납부기한이다. 그지? 법정 납부기한이 4월 25일이었어. 2021년 4월 25일. 그리고 확정신고한 날은 7월 24일입니다. 2021 7월 24일. 참고로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합니다. 출발점은 애당초 법정 납부기한입니다. 4월 25일. 실제 납부기한 아니다. 그지? 예정신고 실제로 몇 월 며칠 날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야. 법에서 정해져 있는 예정신고 기한을 말한다. 그리고 뒤에 오는 날은 실제 확정신고 한 날을 말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7월 24일이다 이겁니다. 됐지? 다시 한번 이론편에서 강조드렸던 부분 복습해 보았고 이렇게 날짜 적으면 미답일수 90일이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그지? 그래서 90일 가지고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확인 버튼 누르면 결론값 자동으로 표시되겠지만 미리 한번 계산해 볼게요. 30만 원 곱하기 하루에 10만 분의 25다. 그지? 그리고 곱하기 90일이다 이겁니다. 얼마 계산됩니까? 30만 원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그러면 하루에 75원이거든. 곱하기 90일 하면 6750 계산됩니다. 자, 엔터키 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원래는 자동 계산 6,750원이 자동 계산돼서 딱 표시되었었는데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따라서 그 내용이 그 기능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 6750을 적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끝났고 자 결론값 확인할게요. 그러면 가산세 합계액이 514250 나오고 최종 결론값 27번 라인 결론값은 17044,250이라고 표시됩니다. 됐지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고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요. 부연 설명 이제 시작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원래 종전에는 이렇게 가산세율이 정해져 있었는데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겁니다. 10만 분의 25가 10만 분의 22로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해설 강의 보고 계시는 분은 2022년도 또는 그 이후에 시험을 치려고 하는 분이다. 그지? 그러면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당황하지 말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세법 개정되기 전에는 요 보조창 작업하고 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세팅되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세법이 개정된 상태잖아. 그러면 예전 기준으로 이렇게 자동 기능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겁니다. 세법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업데이트 과정에서 그런 기능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되지요? 자, 그래서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30만 원 곱하기 10만 분의 22 그리고 곱하기 90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으로는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30만 원 곱하기 22 나누기 10만 하면 하루에 66원 곱하기 90 하면 5940으로 금액이 바뀝니다. 됐죠? 자,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했을 거고 그지? 이제 연도는 2021이 아니고 이제 2022 뭐 이렇게 이제 바뀌겠지,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계산해 보면 5940이라고 도출되더라. 그러면 결론값이 이제 이렇게 바뀔 겁니다. 가산세 합계는 513440 그리고 27번 결론값은 17043,440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법 개정된 내용으로 교재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문제 풀어봤고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기말 수정 붕괴 1번 문항 당사는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20만 달러가 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정기말 환율이 달러당 1,200원, 단기말 환율이 달러당 1,050원이랍니다. 자, 작년도 말에 외화 환산 손익 인시했습니다. 그때 적용한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어. 그러면 장부에 얼마로 기록이 되었었겠습니까? 작년도 말에 1,200 곱하기 20만 달러 2억 4천만 원이라는 부채 금액이 작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었었고 이게 올해로 넘어왔을 거다 이겁니다. 자, 올해 말 환율로 다시 환산해 보니까 1050 곱하기 20만 달러 금액이 2억 1천만 원으로 달라졌습니다. 원래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금액이랑 올해 말 환율로 계산한 금액이랑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작아졌다 그지? 3천만 원. 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그지? 이 부분을 차변 부채의 감소로 기록하고요. 계정 과목 이름은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대변을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하면 될 겁니다. 됐지요? 자, 입력합시다. 수동 계산이다. 그지? 낙서 치우고
회계관리 모듈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날짜 12월 31일 차변에 외화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거래처는 뉴욕 은행. 금액은 3천만 원. 부채의 감소.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지?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우리는 이익 본 겁니다. 수익의 증가입니다. 3천만 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항. 아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이자 비용은 만기 시점 일시 상환 조건이고 월할 삼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출 올해 4월 1일부터 3년 후로 이렇게 대출했다 이겁니다. 3년 만기로 대출했네. 대출 금액 2억 원. 대출 이자율은 연 2.4%랍니다. 이자를 나중에 줄 겁니다. 그러나 발생 주기에 따라서 올해 이자 비용 인식한다 이겁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그지? 그리고 그 금액은 2억 원 곱하기 2.4% 하면 이게 1년치 이자다. 그지?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올해 4월 1일부터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치의 이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12분의 9 이렇게 계산해야 올해 이자 비용 인식하는 금액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계산해 봅니다. 2억 원 곱하기 2.4 곱하기 0.01 하면 480만 원 계산됩니다. 이게 1년치 이자라고. 48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360만 원이라는 결론값이 도출된다. 그지? 요거를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자. 입력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비용의 증가 3600000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증가 36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3번 문항. 영업부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 200만 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150만 원이다.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구입하면서 200만 원어치 구입하면서 전부 다 자산인 소모품으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남아있는 게 150만 원만 남아있답니다. 올해 최종 장부에는 150만 원만 자산으로 기록돼야 되고 사용한 부분 50만 원은 비용으로 기록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그지? 기중에 200만 원을 전부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자산이 지금 너무 큰 거야.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 감소를 기록해야 된다.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그리고 올해 사용한 부분은 50만 원만큼은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코드 번호는 800번째 코드. 됐죠? 기말수정 분계 합시다. 수동결산. 차변에 소모품 B라는 비용의 증가 800번째 코드.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해야 될 거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됐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 문제이고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할 거다. 그지?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합니다. 자, 상단에 있는 퇴직 충당이라는 보조창 클릭해서 엽니다. 자, 추계액 생산직에 대해서는 추계액이 3,200만 원이야. 그리고 사무직에 대해서는 1,800만 원이 추계액이야. 그러면 자, 잔액이 이미 표시되어 있다. 그죠? 1,800만 원과 700만 원. 그래서 추가 설정 금액이 딱딱 자동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결산 반영 클릭하면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그
해당되는 위치 두 군데 1,400만 원과 1,100만 원 이렇게 딱 자동으로 금액 표시될 겁니다. 그래놓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해당되는 기말수정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작업 완료. 5번 문항. 당기의 법인세 비용은 1,65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530만 원과 당해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70만 원이 선납세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이미 처리되어 있다. 됐지요? 법인세에 대한 기말수정 분계를 하는 거고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사용하면 조금 더 편했다, 그지? 자, 아래쪽으로 가봅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가서 법인세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납세금 600만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 어디서 나온 겁니까? 530만 원 플러스 70만 원. 그게 600만 원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600만 원 그대로 적어줍니다. 600만 원 선납세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으로 반영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가 계상액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해야 되는 부분은 얼마라고요? 그러면 1,650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되겠다, 그지? 105000000 될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법인세 등이라는 라인의 최종 결론값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1,650만 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일치한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금액 입력은 잘 된 거고 1,650만 원, 그지? 금액 입력 잘 된 거고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클릭하면 해당 법인세 등 회계 처리가 자동 생성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말수정 분계 작업해 보았습니다. 자, 메뉴 닫고요. 문제 5번 원천징수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김아름 4번 101, 김가연 40102. 그지? 김아름 4번 101, 김가연 4번 102. 이 두 사람의 3월분 급여 내역이다. 생산직 근로자랍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수당 공제 등록 및 급여 자료 입력을 작성하세요. 단 수당 공제 등록의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되 사용하는 수당 외의 항목은 부라고 체크해서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은 그대로 둘 것. 프로그램에 이미 정기인지 부정기인지 이미 세팅되어 있잖아, 그지? 그거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생산직 사원 두 사람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고요. 자, 아래쪽 자료를 좀 먼저 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식대 당사는 현물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답니다. 밥은 안 주고 돈만 준답니다. 그러면 식대 10만 원까지는 비과세겠다, 그지?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되겠지. 야간근로수당이 핵심입니다. 두 사람 다 생산직 근로자다, 그지? 법정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자, 비과세 요건 한번 복습해 볼게. 첫 번째 요건 생산직이어야 된다. 둘 다 생산직이라고 했어. 오케이. 두 번째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 월 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가끔 이렇게 물어본다 이겁니다. 됐지요? 세 가지 조건 복습해 보았고 판단해 봅시다.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까지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수당 등은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로 처리한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김아름은 2,400만 원, 김가인은 2,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생산직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로 따지니까 두 사람 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월정액 급여만 요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거야. 비과세 금액은 연 240만 원인데 매월 20만 원까지 야간 근로수당 지급한다고?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240만 원이다, 그지? 그러면 야간 근로수당은 전부 다 금액 입력하는 거 전부 다 비과세로 처리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요 세 번째 요건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자, 내용 분석해봤고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격수당,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수당 지급한다. 알았다. 그때 과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당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최저금리로 사내 대출해주고 그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매달 급여할 때 공제한다. 공제소득 유형은 대출이랍니다. 됐지요? 오케이. 싸게 돈 빌려주고 원금이랑 이자랑 따박따박 갚아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갚아 나간다고요? 월급 줄 때 월급에서 좀 뗀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내용 읽었고 자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자, 내용을 입력할 건데 선행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되려면 먼저 사원 등록 메뉴에 이 사람이 생산직이고 비과세요건 충족한다라는 것이 딱딱 체크가 되어 있어야 비과세로 금액이 집계될 거다, 그지? 요거부터 작업합시다. 자, 원전징수 모듈에서 사원 등록 메뉴 클릭합니다. 자, 직원 두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죠. 김아름과 김가연 두 사람에 대해서 자, 기본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거 생산직 여부가 여라고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 연장 근로 비과세가 비과세라고 여라고 되어 있는지 오케이 되어 있네. 오케이 요게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전도 총급여도 입력되어 있네. 오케이 잘했다. 그 다음에 김가연도 확인합니다. 김가연 요것도 마찬가지 생산직 여부 여, 연장 근로 비과세 여부 여, 직전도 총급여 이렇게 입력 잘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 확인했고요. 메뉴 닫습니다. 이제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자, 몇 월 급여입니까? 3월 급여입니다. 급여 날은 3월 31일이네. 오케이. 이렇게 화면 띄었고 두 사람에 대해서 급여 작업하는 겁니다. 자, 입력하기 전에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비과세 여부 체크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급여 항목에서 과세 항목은 검정색으로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작업하기 조금 편할 거다. 먼저 김아름부터 작업합니다. 기본급 220만 원. 보너스는 없고 자, 식대 10만 원 있네. 파란색에 적는다 그지? 10만 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적습니다. 야간 근로수당 20만 원 적습니다. 그리고 자격수당 15만 원 있네. 요거 추가 등록해야 되겠다. 그지? 수당 공제 버튼 눌러서 아래쪽에 추가 등록합니다. 과세 항목이고 이름이 자격수당. 급여 성격일 거고 그지? 자, 정기 부정기 여부요. 매달 따박따박 받는다 이겁니다. 밑에 적혀 있잖아. 그지? 우리 자료에서 자격 있으면 매달 따박따박 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런 게 아니야. 자격 있으면 다 주는 거다. 그래서 정기라는 성격일 겁니다. 그지? 됐습니다. 이렇게 등록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자격수당 검정색이 딱 표시된다. 그지? 오케이. 여기서 15만 원 적습니다. 김아름에 대해서 급여 항목 금액 입력했고 이제 김가연도 입력합시다. 자, 기본급 190만 원. 자, 그리고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야근 수당 20만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김아름은 토탈 금액이 285만 원. 김가연은 240만 원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요. 자, 이제 핵심은 과세 금액과 비과세 금액이 핵심이다. 그지? 자, 잘 보세요. 김아름은 과세가
2550000 비과세가 30만 원입니다. 비과세 30만 원 어디서 왔을까요?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그 말인 즉슨 야간 근로수당 20만 원이 뭐라고? 과세라고. 김아름은. 그와 달리 김가연 봅시다. 김가연은 비과세가 50만 원입니다.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그 말인 즉슨 김가연은 야간 근로수당이 뭘로? 과세가 아니고 비과세로 집계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야간 근로수당인데 한 사람은 과세로, 한 사람은 비과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이겁니다. 출제하는 분이. 그 차이는 뭐라고?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은 두 사람 다 충족하는 거야. 마지막 요건 월정액 급여 때문이다 이겁니다. 월정액 급여는 의미가 뭐라고? 매달 따박따박 받는 돈을 의미하고요. 그 따박따박 받는지 아닌지는 우리 수당 등록이라는 보조청에서 정기, 부정기라는 걸로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월정액급여는 그 성격상 이렇게 계산했다. 그지? 받는 돈에서 세 가지를 뺀다고 했다. 가끔씩 받는 보너스, 그리고 실비 변상 성격, 그 다음에 복리후생 성격, 그리고 한 개 더 뺀다. 그지? 야근해야 실제로 야근 수당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야근 안 하면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야근 수당 같은 야근 수당 또는 휴일 수당 합해서 초과 근로 수당이라고 불렀다. 그지? 초과 근로 수당.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뺀 것이 월정액 급여였다 이겁니다. 자, 이 회사의 경우 빼야 될 것 중에 뭐가 해당되냐면 보너스는 없었다. 그지? 두 사람 다 실비 변상적 성격 항목이 있었다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실제 시내 출장 갔을 때 실비 변상 성격으로 주는 거다. 그지? 그게 자가운전 보조금. 그래서 실제 출장 갔을 때 그 든 돈을 돈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귀찮으니까 그냥 종업원이 자기 차로 시내 출장 가면 그냥 20만 원씩 그냥 따박따박 준다라고 회사 직업 규정으로 딱 따로 명시한 것이 자가운전 보조금이고 성격 따지면 실비 변상적 성격이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 성격은 이 회사의 경우 없었어. 그리고 초과 근로수당, 야간 수당이 초과 근로수당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차감되어야 월정액 급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월정액 급여 계산해 볼게. 월정액 급여. 그리고 요 내용은 우리 수당 공제라는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부정기라고 되어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너스. 당연하다. 그지? 그런데 이 회사는 보너스 금액이 없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부정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비 변상 성격. 그 다음에 야근 수당이 초과 근로 수당. 그지? 이게 부정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을 빼야 월정액 급여가 나오는 거다. 됐죠? 자, 확인해 볼게. 실제 금액을. 자, 김아름은 토탈 받은 돈이 285만 원이었어. 여기서 빼야 되는 거 두 개다. 그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랑 야근 수당 두 개. 40만 원을 빼면 얼마 나옵니까? 245만 원 나옵니다.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초과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아름은 비과세 요건,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20만 원이라는 야근 수당이 과세로 집계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야근 수당 20만 원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로 집계되고 있는 거야. 이해가시지요? 그와 달리 김가연은 자, 토탈 받은 돈이 240만 원이야.
여기서 빼야 되는 거 두 개다, 그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랑 야근수당 40만 원이다, 그지? 40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딱 200만 원 됩니다. 200만 원은 210만 원 이하다,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 요건,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가연의 경우에는 야간 근로수당이 과세가 아니고 비과세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는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월정액 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능이 있습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이 출제위원이.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냥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구경해 보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 열심히 해보았고, 자 이제 문제 마무리합시다. 먼저 급여 항목에서 금액 없는 거는 부로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여 부 체크하고, 직제수당 부 체크하고, 월차수당 부 체크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그지? 금액 없는 란이 하나도 없게 딱 표시되고 있고요. 자, 이제 공제 금액 적습니다. 자, 먼저 김아름부터 할까? 소득세 45910, 지방소득세 4590, 국민연금 85500, 건강보험 63460, 장기요양 7310, 고용보험 20400, 그리고 한 개가 더 있네. 사내대출 원리금 상환액, 그거 한 개 추가 등록하면 되겠다, 그지? 자, 공제 항목에, 자, 공제 수당 등록도 있고 공제 등록도 있다, 그지? 공제 등록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한 개 추가 등록하자.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되지요. 공제소득 유형요. 커서를 위치시키면 맨 아래쪽에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코드 도움하세요. 여러분 화면에서 좀 잘려가지고 미안해요. 이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게 안 보인다, 그지? 잠깐만. 자, 이게 그죠? 여러분 화면에서 좀 잘렸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잘려버렸어. 아래쪽에 보면은 커서를 여기 위치시키니까 코드 도움하세요. 여기 나와있네. 커서 이렇게 보십시오. 커서를 딱 위치시키면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코드 도움 F2라고 안내 나옵니다. 그지? 커서 여기 위치시키고 F2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서 대출이라는 거 선택하랍니다. 됐지요?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제 항목에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게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금액 358520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 합계가 585690, 차인 지급이익이 2264310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 맞다, 그지? 그 다음 김가연 입력합니다. 보면서 김가연, 자, 공제 항목 소득세 17180, 지방소득세 맞고, 국민연금 85500, 건강보험 63460, 장기요양 7310, 그리고 이 사람은 사내대출 원리금 상환액 이런 거 없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공제 합계가 190360, 차인 지급액이 2209640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작업이 완료될 겁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자, 마지막 2번 문항 볼게요. 다음은 연말정산을 위한 박세무 4번 103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국세청 자료와 기타 증빙 자료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 수정하고 연금 저축 등 탭,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업하십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됐지요? 자, 메뉴 엽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그리고 4번 안에 커서 위치 측에서 보조청 띄웁니다. F2 버튼, 그리고 박세무 불러옵니다. 쫙
불러봤습니다. 자, 그리고 확대 버튼 눌러서 조금 화면 크게 했습니다. 좀 보기 편하게. 먼저 부양가족 탭 작업한답니다. 자, 인적 사항은 딱 입력이 돼 있고, 그지? 기본 공제 같은 거, 이런 거 공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작업하면 되겠네. 자, 박세무. 박세무는 본인이니까 당연히 기본 공제 대상자 되는 거고, 총 금액이 5,600만 원이구나. 오케이. 세대주구나. 그 다음에 배우자 김영호가 있고요. 기타 소득, 복권 당첨금이랍니다. 분리 과세되는 거니까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는 그냥 소득 없는 걸로 볼 수 있다, 그지? 그래서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나 요건 따질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가 결론입니다. 오케이. 박세일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그리고 자, 박세무 본인은 여성이다, 그지? 그리고 남성이 있다, 그지? 맞벌이 한다 이겁니다. 여성이고, 자, 배우자 있는 여성입니다. 부녀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됩니다. 근로소득자니까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를 따져보아야 된다, 그지? 맨 오른쪽 연말정산 입력 탭을 가보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 뺀 근로소득 금액이 딱 표시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넘어가 버린다, 그지? 아쉽지만 분야자 공제는 적용 안 됩니다가 결론입니다. 됐지요? 자, 부양가족 탭으로 다시 돌아왔고, 박세모 본인은 분야자 공제는 안 돼. 오케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맞아. 그다음 부친 아버지 올해에 사망했답니다. 사망했다 하더라도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따지니까 올해까지는 공제 전부 다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만 69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십시오. 출제한 분이 조금 해석을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따질 때 1951년생이라고요. 몇 살입니까? 70세다, 그지? 70세로 보는 거지. 만으로 뭐 생일이랑 죽은 날이랑 따져가지고 만이 몇 살인지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착각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 삭제해서 우리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세일 아버지는요. 올해 사망했더라도 올해까지는 기본공제랑 경로우대 공제랑 그리고 장애인 공제 전부 다 받아 먹을 수 있다가 결론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양도소득이 9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이하니까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 그지? 나요건 충족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 그리고 추가공제도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버지 60세 이상 체크하든 60세 이상 요거를 체크하든 아이고 이게 그지? 잘못됐네. 김영호가 배우자였다, 그지? 오케이. 그리고 박세일 여기 아버지다. 아버지가 60세 이상 체크하든 또는 장애인 체크하든 그지? 상관없습니다. 둘 다 정답 인정. 저는 그냥 60세 이상으로 체크할게요. 그리고 경로우대 공제 자동 체크되는 거고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니까 1번 이렇게 입력하면 될 겁니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박세일에 대해서 작업 끝났고 그 다음 자녀 김관우 취약자 아동이고 소득 없습니다. 오케이. 기본공제 대상자 맞네. 그래서 20세 이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녀이지만 자녀란이 체크되지 않는다, 그지? 왜 그렇습니까? 7세 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이지만 7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7세 이상 자녀세 공제라는 공란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이라는 탭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됐지요? 부양가족 탭은 작업 완료. 자, 그 다음에 소득세 공제 자료입니다. 자, 요 정도 이렇게 화면 올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 안 잘리고 전부 다 문제 내용 보인다, 그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밑에 있는 기타라는 내용부터 입력할까요? 연금, 저축, 계좌, 납입액,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자료가 조금 미진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언제 가입했는지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2001년 1월 1일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야 되는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되는지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이라는 이 자료에서 연금저축 옆에 가입 연도를 적어줍시다. 괄호 열고 2019년 가입 됐습니까? 2019년 가입 이렇게 자료를 추가하겠습니다. 오케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되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입력부터 합시다. 자, 연금저축 등 로마자 1번이라는 탭에서 먼저 퇴직연금 입력할게요. 자, 퇴직연금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 커서 위치시키면 두 가지 선택사항 나오는데 1번 퇴직연금이다 이겁니다. 회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네. F2 버튼 눌러서 우리은행을 불러옵니다. 계좌번호는 22221111 이렇게 될 거고 납입금액은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나는 네모 2번으로 가서 이제 커서 위치시키면 두 가지 선택사항 나오는데 2019년 가입이니까 연금저축 그지 즉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F2 버튼 눌러서 삼성화재 재해보험 주식회사 요거를 선택하고 계좌번호 11112222 그지? 납입금액은 420만 원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작업하면 되겠다. 자, 작업할게요. 하나씩. 자, 먼저 보험료입니다. 박세무 일반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 되고요. 김영호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박세무 신용카드 결제 요것도 된다 그지요? 그래서 160만 원 입력하면 되고 또는 한도가 어차피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라고 입력해도 정답 인정될 겁니다. 오케이. 입력합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16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 박세일 질병치료 목적 병원비 700만 원 박세무 신용카드 결제 된다 그지? 위 금액에는 해외 의료비 120만 원 포함되어 있다. 해외 의료비는 안 된다 그지요? 그래서 의료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700만 원에서 120만 원 뺀 580만 원이 될 겁니다. 요 금액을 65세 이상 의료비 또는 장애인 의료비 쪽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김영호 피부과 병원비 미용 목적 요거는 안 된다 그지요? 미용 목적은 안 된다. 됐습니다. 의료비 입력할게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동일한 란이다 그지? 여기다가 580만 원 입력하자. 그 다음 교육비 김관우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수업료 90만 원 된다 그지? 그리고 위 금액에는 별도의 급식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납입료요. 거기 수업료도 있고 급식료도 있고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자료가 수업료 따로 급식비 따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이 두 개 합해서 전부 공제 대상 지출액으로 입력하자. 110만 원. 그리고 박세일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특수교육비랍니다. 일반적으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인정 안 된다 그지? 그러나 지금 보는 교육비는 뭐라고?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다 이겁니다. 이 경우는 직계 존속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10만 원과 360만 원을 전부 입력하면 되겠네. 자, 취약전 아동 교육비입니다. 인별로 입력한다 그지? 11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360만 원.
그리고 기부금 김영호 종교단체 기부금 500만 원 인정되겠다 그지? 오케이.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이라는 안에다가 500만 원 입력하자. 그리고 마지막 신용카드 등 자료다 그지? 박세무 본인 명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2,920만 원인데 여기서 뺄 거가 몇 개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2,920만 원에서 뺄 거 빼자. 먼저 대중교통 사용분 80만 원. 별도란이 있으니까 빼자. 그리고 부친 병원비. 병원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의료비도 되고 신용카드도 된다 그지? 다만 주의할 점. 부친 병원비 700만 원 중에서는 해외 의료비 1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해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는 공제 안 된다 이겁니다. 요거 빼자. 물론 이 상태에서도 문제 풀 수 있지만 자료가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700만 원에 해외 의료비 120만 원이 있다는 거를 아래쪽에서도 좀 명시해 주어야 입력하는 사람이 판단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지? 교재 수록할 때는 부친 병원비 700만 원 옆에다가 괄호 문구 추가하겠습니다. 이 중 120만 원은 해외 의료비. 해외 의료비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지출한 거 전부 공제 인정되지만 그중에서 120만 원은 빼야 되겠다 이겁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쓴 거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요거 안 된다 그지? 요거는 보험료만 공제될 뿐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 그리고 피부과 병원비 250만 원. 자, 250만 원 미용 목적이니까 의료비 공제는 적용이 안 되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는 적용된다 이겁니다. 그지?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에 신용카드 쪽에 피부과 병원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뺄 필요 없어. 그냥 공제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 신용카드 금액은 얼마요? 8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합하면 300만 원이다. 그지? 요거를 2,920만 원에서 뺍니다. 그러면 2,620만 원이 일반 신용카드가 될 겁니다. 됐지요? 자, 입력합니다. 일반 신용카드. 자, 2,62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이 80만 원 있었다, 그지? 그리고 아래쪽에 현금 영수증 자료 나와 있습니다. 김영호 237만 원. 그런데 이 중에서 전통시장 20만 원 있답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217만 원 적으면 되겠고, 그리고 전통시장에 20만 원 적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지금까지 제100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